73세 할머니의 두 번째 인생. 한겨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를 밑돌았다. 바람이 아파트 베란다 유리를 때리며 휘몰아쳤다. 좁은 안방 구석에서 이정수는 담요를 덮은 채 무릎을 붙잡고 앉아 있었다. 73의 나이 평생을 살아온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힘은 빠져 있었다. 그 손으로 자식들을 키웠고 밭을 갈았고 돈을 모아 지금의 집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오늘따라 그 손은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었다. 어머니, 이젠 저희도 힘들어요. 며느리 선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35의 나이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피로와 짜증이 역력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는 그녀에게 시어머니의 존재는 더 이상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었다. 맨날 집에만 계시는데 저희 생활 공간도 좁고요. 솔직히 눈치 보여서 못 살겠어요. 아이들도 할머니 때문에 방 하나를 못 쓰고 있고 친구들 초대하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아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41살 회사에서는 과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있지만 집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남자였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정수는 그 침묵이 더 아팠다. 며느리의 말이 아니라 아들의 침묵이.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요양원이든 독거노인 아파트든 알아보겠어요. 어머니도 또래분들이랑 어울리시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저희랑 계셔봤자 재미없으시잖아요. 정수는 그 말을 들으며 지난 5년을 떠올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던 집을 팔고 아들 집으로 들어온 날들. 처음엔 정말 행복했다. 손자 손녀들과 함께 지내며 아들 내외를 뒷바라지할 수 있어서.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눈치를 보게 되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심지어 화장실을 쓰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다. 할머니, 또 우리 방에 들어왔어요. 할머니가 만든 음식은 짜서 못 먹겠어요. 할머니, 텔레비전 소리 너무 커요. 손자 손녀들의 불평이 늘어갔고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졌다. 아들은 그런 상황을 모른 척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알았다.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가슴 한쪽이 저릿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아들은 여전히 눈을 들지 않았다. 선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현명한 선택이세요. 저희가 좋은 곳으로 알아볼게요. 시설도 좋고 관리도 잘 되는 곳으로요. 그날 오후 며느리는 정순의 옷까지 몇 벌을 낡은 캐리어에 챙겨 넣었다. 낡은 외투와 작은 손가방 하나, 그리고 남편의 유일한 유품인 낡은 시계. 그게 전부였다. 5년 전 이 집에 들어올 때 가져온 짐보다 더 적었다. 어머니, 임시로 여관에서 며칠 지내시다가 알아본 곳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는 택시비라며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 건넸다. 5년간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받아간 돈이 수천만 원인데 이제 와서 10만 원. 정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들 민수는 현관까지 따라 나왔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수는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다. 민수야, 내가 어렸을 때 넘어져서 울면 내가 호호 불어줬지. 그때 엄마 품이 그리우면 언제든 와라. 하지만 그때의 엄마는 이제 없다는 걸 알아둬라. 그리고 현관문이 닫혔다. 정수는 맨발로 눈밭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눈길은 그녀의 마음속에서만 흩날리고 있었다. 밖은 아직 해가 중천이었고 사람들은 일상처럼 오갔다. 그녀만 홀로 다른 계절에 던져진 것 같았다. 정수는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길을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곳이 있었다. 은행. 집을 나온 정순이 처음 간 곳은 오래된 은행이었다. 누구도 몰랐다. 그녀는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돈을 빼돌려 비밀 계좌에 모아두고 있었다. 아들이 사업한다고 가져간 돈, 며느리가 생활비라며 요구했던 돈. 그 속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쓴 적은 없었지만 그중 일부를 숨겨놓았다. 오늘 바로 이날을 위해서. 어머니, 얼마나 출금하시겠어요? 은행 창구 직원이 통장을 건네며 물었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전부. 전부요?
8천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직원은 놀란 표를 지었지만 고객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두툼한 현금 봉투를 손에 쥐자 그녀는 마치 잃어버린 체온을 되찾은 것 같았다. 그 봉투 속에는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무시당한 자신을 증명해주는 무게가 있었다. 그날 밤 정수는 역 근처 작은 여관에서 잤다.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았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다음 날부터 정수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했다. 먼저 부동산에 들러 혼자 살 만한 집을 알아봤다. 할머니, 서울은 전세금이 너무 비싸요. 이 돈으로는 변두리 원룸도 어려워요. 그럼 지방은 어때? 지방이요? 가족들이 멀어지는데 괜찮으세요?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가족이라는 게 거리로 재는 건 아니더라고. 부동산 중개인은 몇 곳을 추천해줬다. 그 중에서 정순의 마음을 끈 곳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다. 서울에서 기차로 2시간 거리, 인구 3,000명 남짓한 조용한 농촌 마을이었다. 며칠 뒤 정수는 시골 마을의 작은 집을 계약했다. 언덕길 끝, 기와가 반쯤 무너진 집이었지만 마당이 있었고 닭을 기를 수도 있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서울에서는 원룸도 어려운 조건이지만 여기서는 마당 딸린 단독주택을 얻을 수 있었다. 마을 이웃들은 처음 보는 노인이 내려오자 호기심 가득한 눈길을 보냈다. 서울서 오셨어요? 예. 혼자 사세요? 혼자여도 괜찮아요. 정수는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랜만에 진짜였다. 그날부터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아침이면 마당에 쌓인 낙엽을 쓸었고 밭 한쪽에 상추와 파를 심었다. 오랜만에 흙을 만지니 손에 힘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고향이 농촌이었던 정순에게 밭일은 낯설지 않았다. 시장에 나가 직접 장을 봤다. 서울에서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재료를 고르곤 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담았다. 싱싱한 배추, 두툼한 삼겹살, 달콤한 사과. 가격표를 보며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었다. 자신의 돈으로 자신이 사는 것이니까. 새로 오신 분이시죠? 반가워요. 옆집 아주머니 김말순이 된장을 나누어 주며 말을 걸었다. 65살 정순보다 나이는 적지만 먼저 인사를 건넸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정순이에요. 정순이라. 좋은 이름이네요. 마을에 새 사람이 오니까 활기가 돌아요. 우리 마을은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노인들만 남아서 썰렁했거든요. 말수는 정순에게 마을 이곳저곳을 소개해줬다. 마을회관, 보건소, 작은 상점들. 그리고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해줬다. 우리 마을에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20명도 넘어요. 자식들은 다 도시에 있고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 보는 정도죠. 그래도 서로 챙겨주며 지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위로가 됐다. 저녁이면 작은 전등 하나 켜놓고 묵은 책을 읽었다. 서울에서는 손자들이 시끄럽게 떠들어서 책을 읽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조용히 활자를 따라가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텔레비전이 없어도 소음 대신 바람과 새소리, 그리고 자신의 호흡이 집안을 채웠다. 한 달이 지나자 정순의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생겼고 대문 옆에는 꽃밭도 만들었다. 집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부엌에서는 늘 맛있는 냄새가 났다. 시간이 흐르자 마을 사람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아이들이 뛰어와 할머니 감 주세요 하고 외치면 정수는 웃으며 바구니를 내주었다. 도시에서 온 아이들이 방학 때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놀러와서는 정순의 집 앞을 지나갔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아이들도 금세 정순을 따랐다. 정순 할머니, 저희 엄마가 김치 담그는 법 좀 알려달라고 하셔요. 우리 할아버지가 배 아프다고 하는데 소화에 좋은 차 있으세요? 마을회관에선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반찬을 나누어 주었고 그녀는 늘 내가 도와드릴게요라며 손발을 걷어붙였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고 움직일 때마다 힘이 있었다. 정수는 마을의 고독한 노인들을 위해 작은 모임도 만들었다.
매주 목요일 오후 마을회관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혼자 살면 말할 사람이 없어서 답답해요. 자식들은 바쁘다고 전화도 잘 안 받고, 몸이 아픈데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노인들의 하소연을 들으며 정수는 공감했다. 자신도 그런 외로움을 느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정순의 텃밭에서는 풍성한 수확이 있었다. 배추, 무, 고추, 콩.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았다. 정수는 수확한 채소들을 이웃들과 나누었다. 그리고 겨울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김장철이 되자 마을 여자들이 모여 함께 김치를 담갔다. 정순의 김치 실력은 마을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였다. 정순이 언니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비법이 어디 있겠어요? 정성이지.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로 그랬다. 이제는 먹을 사람을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 수 있었다. 눈치 보지 않고 짜다는 소리 듣지 않고. 그러던 어느 겨울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아들 민수였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정순이 기른 작은 텃밭을 보며 민수는 말했다. 엄마, 우리 집을 잃었어. 정수는 차를 끓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수는 계속해서 말했다. 대출이 감당이 안 돼서. 회사도 구조조정으로 잘렸고. 선미도 스트레스로 쓰러져서 병원에 다니고 있어. 정수는 차 한 잔을 민수 앞에 놓았다. 아들의 눈동자에 비친 건 후회와 두려움뿐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엄마, 같이 살면 안 될까? 선미도. 잘할 거야.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우리가 잘못했어.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민수야, 내가 어렸을 때 기억나니? 동네 개한테 쫓겨서 울면서 집으로 뛰어온 적 있지. 그때 내가 뭐라고 했더라? 울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하셨어요. 그래. 그런데 지금 너는 뭘 하고 있니? 또 엄마한테 뛰어와서 울고 있잖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정수는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나는 이제 나대로 살 거다. 내가 잃은 건 집이지만 내가 잃은 건 내 얼굴이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엄마를 쫓아낸 내 얼굴 말이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손끝은 허공을 부질없이 움켜쥐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바보였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니? 민수야, 너는 집을 잃었다고 하지만 나는 가족을 잃었다. 어느 게 더 클까? 며칠 후 며느리 선미도 찾아왔다. 예전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목소리는 떨렸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다. 어머니, 죄송했어요. 다시 함께. 정수는 담담히 잘라 말했다. 사람은 배고프면 밥을 찾고 추우면 옷을 찾는다. 너희는 집을 잃으니 나를 찾는구나.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희 집의 옷장 속 물건이 아니다. 선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달라질게요. 달라진다고? 어디가 어떻게? 저희가 어머니한테 했던 일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담으로만 생각했어요. 정수는 선미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진정한 후회가 보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인정하는구나.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하지만 선미야, 나는 이제 누군가의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 내 발로 서서 내 손으로 밥을 해먹고 내 돈으로 살고 싶다. 정수는 그날 밤 오랜만에 뜨겁게 울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쓰라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자유로워진 자신에 대한 감사함이 더 컸다. 봄이 되자 마을에서의 삶은 점점 깊어졌다. 아이들은 그녀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고 젊은 부부들은 그녀의 밭일을 거들어 주었다. 정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봄 농사를 준비했다.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심고 물을 주었다.
생명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충만했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은 얼굴과 더 많은 온기 속에서 살았다. 서울에서의 5년이 얼마나 외로운 시간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여름이 지나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을 때 정수는 마을 어귀에 작은 간판을 세웠다. 이정순의 반찬가게. 통장 속 남은 돈으로 마련한 작은 가게였다. 자신의 집 일부를 개조해서 만든 작은 상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김치, 된장, 나물 반찬을 팔았다. 가격은 저렴했고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는 그냥 나누어 주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 시내까지 나가지 않아도 맛있는 반찬을 살 수 있어서 좋아했다. 정순이네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된장찌개 끓여 먹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3그릇이나 드셨어요. 사람들은 그 가게를 정순이네라 불렀고 매일 문 앞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정수는 단순히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는 공간을 만든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정수는 가게 앞에서 한 젊은 여자를 만났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그 여자는 울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저는 이 마을에서 자랐는데 할머니를 돌보려고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어제 돌아가셔서. 정수는 그 여자의 손을 잡아주었다. 참 안 됐구나. 할머니가 많이 아프셨나? 네. 혼자 계셨는데 제가 더 일찍 내려올 걸 그랬어요. 후회만 돼요. 정수는 그 여자를 집 안으로 데려와 차를 끓여주었다. 후회해도 소용없어. 대신 할머니가 사랑받고 계셨다는 걸 알았으니 됐잖니. 그게 중요한 거야. 그 여자는 정순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며칠 후 정순을 다시 찾아와 말했다. 할머니, 제가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할머니께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은데? 할머니 가게 일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 같은 것도 해보면 어떨까요? 정수는 그 제안에 마음이 움직였다. 마을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았다. 그들에게 따뜻한 밥을 배달해주는 것도 좋은 일이었다. 그렇게 정순의 작은 가게는 마을의 중심이 되었다. 반찬을 사러 오는 사람들, 도시락을 기다리는 노인들, 그리고 그냥 이야기를 나누러 오는 사람들로 늘 북적였다. 2년이 지난 어느 봄날, 정수는 마을 뒷산에 올라가 전체를 내려다봤다. 자신이 가꾼 텃밭,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마을 사람들. 모든 것이 자신이 만들어낸 삶이었다. 그녀는 종종 창가에 앉아 멀리 서울 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여전히 탐욕과 계산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겠지. 아들과 며느리도 여전히 어딘가에서 힘겹게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그녀의 몫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 삶의 주인이었고 자기 밥상의 주인이었다. 어느 날 저녁 정수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73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누군가는 늦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때 맞춰왔다고 생각한다. 진짜 내 인생은 지금부터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늦게라도 찾아왔다. 나의 진짜 인생이.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바람 속에서 그녀는 따뜻함을 느꼈다. 쫓겨나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는 자각. 그것이 그녀의 남은 날들을 지탱해줄 가장 큰 힘이었다. 정수는 75세가 된 지금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연다. 마을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정순이네. 라고 인사하며 지나간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는 미소를 짓는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73세에야 깨달았다. 그리고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정순의 두 번째 인생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